3평짜리 단칸방. 알몸의 남성이 바닥에 주저앉아 마른 개 사료를 입에 털어놓고 있습니다. 옷도 냉장고도 심지어 휴지조차 없는 방. 용변을 본 뒤에는 화장지가 없어 매번 샤워로 씻어낸 뒤 물기가 마르기만을 가만히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스비. 당시 22살이었던 무명 개그맨입니다. 도대체 그는 왜 인간다운 삶을 완전히 박탈당한 채 이 비인간적인 고통을 견뎌야만 했을까요? 후일 제작된 다큐멘터리 소개 자료에 따르면 매주 그의 생활을 지켜본 시청자는 1,500만 명이 넘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다룰 일본 사회의 어두운 면을 탐구하는 다크재팬 시리즈의 두 번째 이야기.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일본 예능계를 지배했던 전파소년 시리즈입니다. 평균 시청률 18.7%, 최고 시청률 30.4%. 전파소년은 수많은 과격한 기획을 쏟아내며 일본 예능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오늘 다크재팬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과격하고 위험했던 것으로 자주 언급되는 4가지의 레전드 에피소드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998년 1월 15일 도쿄의 한 건물에 약 20명의 무명 개그맨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정확히 어떤 기획에 투입될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운만이 필요한 기획이니까 출연자도 운으로 뽑겠습니다 라는 제작진의 설명과 함께 추첨하면서 뽑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첨 종이를 뽑아든 사람은 22살의 무명 개그맨 나스비였습니다. 그는 곧바로 안대가 씌워진 채 어디론가 이동했습니다. 안대가 벗겨진 곳은 다다미 6장, 약 3평의 작은 아파트. 방 안에는 낮은 탁자와 잡지, 엽서 뭉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작진은 나스비에게 충격적인 요구를 합니다. 옷을 전부 벗어주세요. 제작진은 나스비의 옷을 모조리 가져간 뒤 기획의 진짜 정체를 털어놓습니다. 인간은 오직 경품만으로 어디까지 살아갈 수 있는가? 잡지나 라디오 경품의 응모에 당첨된 물건으로만 연명해야 하는 기획. 원칙상 식량과 옷, 생필품까지 모두 경품으로 마련해야 했습니다. 오직 당첨품의 총액이 100만엔에 도달해야만 이 방을 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직 테스트 단계라 실제로 방송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라는 말을 남기고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1년 3개월에 걸친 나스비의 생존기가 시작됩니다. 원칙적으로 밖에서 들여오는 음식도 입을 옷도 없었습니다. 수건이나 샴푸 역시 경품으로 당첨되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방에 제작진이 상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테이프를 교체하고 카메라의 녹화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 나스비 본인의 몫이었습니다. 나스비에게 허용된 일은 사실상 엽서를 써내려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하루 평균 200장, 많게는 300장씩 엽서를 써내려갔습니다. 도전 초기 약 2주 동안은 최소한의 건빵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름 뒤 마침내 첫 번째 경품인 젤리 세트가 도착합니다. 나스비는 인생 최고의 순간이라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첫 경품이 도착하자마자 제작진은 그나마 지급하던 건빵마저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음식은 당첨이 되지 않고 장난감이나 생활용품처럼 당장 입에 넣을 수 없는 경품이 이어지는 사이 마침내 쌀마저 바닥났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순간에 당첨된 것이 바로 게 사료였습니다. 먹지 않는다는 선택지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나스비가 회고하길 습식 사료는 맛이 거의 없어 삼키기 힘들었지만 건식 사료는 그나마 짠맛이 있어 과자처럼 씹어 버텼다고 합니다. 한동안 하루 3끼를 게 사료로 해결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게 사료로 연명하던 어느 날 마침내 진짜 쌀이 당첨되었습니다. 인간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한 나스비는 미친 듯이 방 안을 뛰어다니며 춤을 췄습니다. 시청자들에게는 이 모습은 당선의 춤이라 불리며 최고의 웃음 포인트로 소비되었습니다. 훗날 누군가 그에게 당선의 춤이 정말 재미있었다고 말했을 때 나스비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춘 춤이 그렇게 불린다는 사실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방송국은 그의 알몸 위에 가지 모양 그래픽을 덧씌워 매주 전국에 송출했습니다. 방 안에서 쓴 일기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스비는 자신이 전국적인 스타가 된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 그를 배고픔보다 더 괴롭힌 것은 완벽한 고독이었습니다.
3평짜리 단칸방에 홀로 지내며 사람을 만날 수가 없던 나스비는 사람과 대화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엽서를 전달하거나 테이프를 회수하러 오는 스태프가 있었지만 나스비의 고립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일상적인 말을 걸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눈앞에 와도 대화는 불가능했습니다. 1년 넘게 고립된 나스비는 인형에 비너스라는 이름을 붙이고 대화 상대로 삼으며 고독을 버텼다고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제작진은 누적 금액이 얼마인지 목표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전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괴로울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나스비는 그렇게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 날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방문은 외부에서 잠겨있지 않았고 가까운 곳에는 파출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나스비는 뛰쳐나가고 싶은 욕구를 꾹 참았습니다. 나스비도 밖으로 나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옷이 없었던 그는 알몸으로 뛰쳐나갔다가 공연 음란죄로 신고라도 당하면 현직 경찰관이었던 아버지에게 피해가 갈까 두려웠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 같은 무명 개그맨이 대형 방송사의 기획을 중간에 포기하면 연예인으로서 얻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마저 사라질 것이라는 압박감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문에 자물쇠는 없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이 그를 가두고 있었던 겁니다. 11개월이 지난 1998년 12월 마침내 당첨 총액 100만 엔을 달성했습니다. 드디어 길고 긴 도전이 끝났습니다. 나스비는 도전을 끝내면 야키니쿠를 먹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축하한다며 한국으로 데려와 고기를 사주고 놀이공원에도 데려갔습니다. 약 1년 만에 맛본 달콤한 자유. 그러나 잠시 뒤 다시 안대가 씌워졌고 또 다른 골방으로 이동했습니다. 한국 잡지 경품으로 일본으로 돌아갈 비행기 표값 약 8만 엔을 벌어라. 또 다른 미션이 시작된 겁니다. 나스비는 골을 넣었는데 제작진이 골대를 옮겨버린 것입니다. 나스비는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방송에는 그가 곧바로 수능하고 다시 옷을 벗은 것처럼 편집되었지만 실제로는 프로듀서와 약 3시간 동안 절대 못한다며 대립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긴 실랑이 끝에 결국 나스비가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스비는 훗날 당시 프로듀서가 악마처럼 보였다고 회고했습니다. 나스비 본인도 당시 한글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 경품 생활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1999년 3월 마침내 한국에서의 목표까지 달성했습니다. 나스비는 또다시 큰 소리가 나오는 헤드폰과 안대를 쓴 채 어디론가 이동했습니다. 안대가 벗겨지자 또다시 익숙한 골방이 나타났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체념한 나스비는 파블로프의 개처럼 스스로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방을 둘러싸고 있던 사방의 벽이 한꺼번에 바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을 찌르는 조명, 그리고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거대한 환호성. 벽 너머에는 기립박수를 치는 약 1000명의 관객이 앉아 있었습니다. 전국을 열광시킨 스타의 탄생. 하지만 스튜디오 한가운데 덩그러니 남겨진 알몸의 나스비는 방석 하나로 겨우 몸을 가린 채 주저앉아 멍하니 굳어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져 그대로 움직이지 못했고 자신이 스태프들과 배를 타고 일본으로 돌아왔다는 사실도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고 합니다. 마치 영화 트루먼 쇼의 현실판을 연상시키는 장면이었습니다. 이후에도 나스비는 방송 활동을 이어갔지만 이 기획의 이미지가 너무 강렬했던 탓인지 방송에서 주로 요구받은 것은 다시 옷을 벗거나 당선의 춤을 재현하는 일이었습니다. 나스비는 예능인으로서는 커리어를 길게 이어나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알몸으로 웃음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희극 배우였습니다. 나스비는 희극 배우의 꿈을 향해 나아갔고 2002년 자신의 극단을 창단했습니다. 2005년에는 드라마 전차남 등에 출연하며 배우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4번째 도전 끝에 에베레스트 정상 등정에 성공했다는 뜻밖의 소식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나스비의 경품 생활이 한 사람을 고립시켰다면 이번에는 집단을 고립시킨 기획입니다. 2000년 크리스마스 여성 15명이 태국의 한 무인도에 표류하게 됩니다. 참가자들의 나이는 19살부터 30살까지였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무인도 생존 기획에 지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토 아사코의 회고에 따르면 처음에는 새 아침 프로그램에 여성 리포터를 뽑는다는 명목으로 오디션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3차 오디션이 그대로 전파소년 기획으로 이어졌고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무인도로 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무인도로 향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안대를 하고 유로비트가 반복되는 헤드폰을 쓴 채 이동했으며 이동 도중 기온이 눈에 띄게 올라가서야 일본이 아니라는 사실을 눈치챘다고 말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스스로 뗏목을 만들어 사람이 사는 섬으로 탈출할 것.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량과 물은 없었고 심지어 전담 카메라맨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생존자인 동시에 직접 카메라를 들고 자신들의 생활을 찍어야 하는 촬영 감독이었습니다. 디렉터는 약 일주일에 한 번 촬영 테이프를 회수하러 올 뿐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위기는 물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바위와 땅의 움푹한 곳에 물이 고였지만 태국의 더운 날씨 속에서 그 물은 금세 장구벌레 천지가 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손바닥으로 수면을 내리쳐서 장구벌레가 흩어진 순간 물을 퍼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그대로 마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먹을 것도 스스로 구해야 했습니다. 이토 아사코는 홀로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물고기 떼의 바깥쪽으로 헤엄쳐 나간 뒤 자신의 몸으로 물고기를 해변 쪽으로 몰아잡았습니다. 잡은 물고기는 바닷물로 씻어 손가락으로 배를 가르고 모닥불에 던졌습니다. 살을 다 먹으면 남은 뼈와 머리를 다시 불에 구워 시꺼멓게 바싹 익힌 뒤 씹어 먹었습니다.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찌저찌 그렇게 만든 첫 번째 뗏목을 바다까지 끌고 나갔지만 처참히 부서졌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뗏목을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출항하기도 전 뗏목이 파도에 휩쓸려 그대로 떠내려갔다고 합니다. 이러한 무리한 생활이 이어지자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할 때 15명이었던 참가자 중 7명이 중도 이탈했습니다. 한 사람이 이탈하면 물을 구할 사람도 음식을 구할 사람도 뗏목을 만들 사람도 줄어듭니다. 남은 사람들의 생존 노동은 더 커졌습니다. 남은 8명은 반년 만에 만든 세 번째 뗏목을 타고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이토 아사코의 회고에 따르면 이들은 별과 해가 지는 방향 그리고 부상자를 실은 배가 향했던 방향을 기억해내서 약 3일 동안 바다 위를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이 사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탈출한 8명은 이후 에이토파 15이라는 그룹으로 활동하면서 Vibe Survive 라는 싱글까지 발매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끝난 지 약 25년 뒤 한 방송에 당시 참가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참가자들이 무인도 생활 당시를 얘기하던 중 먼 바다에서 정체불명의 검은 배가 나타난 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신들을 구하러 온 사람들인 줄 알고 열심히 손을 흔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배가 점점 섬으로 다가왔고 배에 타고 있던 남성들이 섬 쪽으로 접근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마침 주변에 있던 제작진의 배가 나타나 이들을 막았습니다. 참가자들은 나중에 제작진으로부터 그 검은 배가 해적선이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섬뜩한 후일담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기획은 2002년 방영된 전파 소년적 페넌트 레이스입니다. 일본 프로야구 센트럴리그 6개 구단의 열혈 팬인 무명 개그맨 6명을 각각 격리된 공간에서 생활하게 하고 응원하는 팀의 성적에 따라 생활 조건을 통제하는 기획이었습니다.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응원팀이 승리하면 하루 3끼를 제공, 응원팀이 패배하면 식사 없음, 홈런을 치면 홈런 1개당 아이스바 1개 제공. 히로시마 도요카프의 팬이었던 개그맨 우메자와 하필 그가 참가한 시즌에 히로시마는 9연패를 당했고 정규 식사를 받지 못하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선수들이 간혹 홈런을 쳐주면 받을 수 있었던 아이스바를 먹으며 허기를 견뎠습니다. 자신이 응원하던 팀이 패배한 날은 아이스바가 그날 허기를 달랠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이었습니다. 우메자와의 증언에 따르면 다른 구단 담당자 중에는 그 아이스바조차 얻지 못한 채 건강이 악화돼 닥터스톱, 즉 의료진의 판단으로 기획에서 중도 이탈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시 방송을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이 참가자는 요코하마 베이스타스의 담당이었으며 장기 연패로 11일 동안 식사를 받지 못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획들과 비교해 이 기획이 또 다른 방식으로 가학적이었던 부분은 참가자가 자신의 상황을 바꿀 방법이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다는 점입니다. 나스비는 엽서라도 더 쓸 수 있었고 15소년은 뗏목이라도 다시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구팬은 아무리 기도하고 굶주려도 프로 타자의 안타 하나를 직접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팬은 팀과 운명을 함께한다. 스포츠 세계에서의 상투적인 표현을 실제 현실로 실현해버린 기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메자와의 회고에 따르면 이 정도로 참가자들을 고생시켰음에도 페넌트 레이스 기획은 기대만큼 큰 화제가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해서 방송이 반드시 더 재미있어지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획이었습니다. 마지막 기획은 출연자를 진짜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기획의 제목은 지뢰를 제거해 다이애나 비의 뜻을 잇고 싶다. 영국의 다이애나 비가 생전에 지뢰 철폐 운동에 힘썼던 뜻을 이어받아 연예인이 직접 지뢰를 제거하는 작업에 참가한다는 정신 나간 기획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1997년 10월 진행자 마스모토 아키코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의 지뢰 제거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작업 도중 트럭 한 대가 지뢰가 묻힌 지역으로 굴러 들어가 폭발했고 트럭 파편이 촬영진 가까이까지 날아오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このままだと地雷原に突っ込んでしまう。 그럼에도 촬영은 계속되었습니다. 촬영 중 실제로 탐지기가 삐삐 소리를 내며 반응했고 이때 보통의 방송이라면 지뢰 해치 전문가가 등장해 이 작업을 맡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현지 전문가들과 함께 탐지기가 반응한 지점의 흙을 직접 손으로 조심스럽게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땅속에 묻힌 지뢰를 들어올려 신관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훗날 손으로 흙을 파서 지뢰의 신관을 뽑았던 순간에는 거의 살아있는 기분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훗날 전파 소년의 과격한 기획 베스트 3를 꼽으면서 그녀는 이 지뢰 제거를 1위로 선정했습니다. 마스모토는 훗날 이 경험을 거치며 당시 자신의 마음속에 이런 의식이 생겨났다고 밝혔습니다. 재미있는 영상을 찍어오는 것이 내 사명이 아닐까? 반복되는 과격한 촬영 속에서 진행자 마스모토도 어느 순간 좋은 장면을 찍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라는 제작진의 위험한 논리를 사명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청률과 화제성을 위해서라면 인간의 존엄성마저 가차없이 짓밟았던 시대, 전파소년 계열의 마지막 정규 시리즈가 막을 내리던 2003년 일본에서는 현재 형태의 BPO, 즉 방송윤리 프로그램 향상기구가 출범했습니다. BPO가 출범함에 따라 방송윤리와 출연자 보호를 바라보는 사회적 기준이 점차 바뀌며 현재는 이 정도의 거격한 기획은 거의 없어진 상태입니다. 시대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은 전파소년의 제작자인 스치야 도시오 프로듀서도 언급했는데요. 그는 훗날 나스비 기획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시대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금이라면 시청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은 다크재팬 시리즈의 2편으로 그 시절 레전드 일본 예능 전파소년의 에피소드를 전해드렸습니다. 전파소년의 다른 레전드 에피소드들도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이프도 부탁드립니다. 반응이 좋다면 전파소년 2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